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은심이라고 합니다. 이른을 앞두고 있지요.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제 손주가 제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꼭 먼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손주 선우가 앉아있던 뒷좌석의 카시트가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텅 빈 플라스틱의 감촉만이 제 손끝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사이에 뭘 하신 거예요? 며느리 개운이의 절규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원망이, 걱정보다는 비난이 더 많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 황급히 아이를 안고 뛰어가던 그 뒷모습,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검은 자동차, 그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악몽이길 저는 몇 번이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도 곧잘해서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해서 잘 나갔습니다.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자기 인생 잘 살고 며느리도 어울리는 괜찮은 아이를 데려와 부모 근심을 덜게 해주는 똑부러지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재혁이가 3년간의 긴 해외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의지하며 살아온 제 삶의 이유였지요.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지만 제 마음을 더 설레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첫 손주 선우였지요. 며느리 개은이가 임신했을 때 아들이 타지에 나가 있었던 터라 제가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 개은이는 입덧이 어찌나 유난스러웠는지 냄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 했거든요. 제가 평소 개운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방문하려 치면 며느리는 한결같이 그조차도 버거워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사람 꼴이 아니라서요. 제가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운 없는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가보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래도 우리 집안 손주 품고 있는데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 대신 몸에 좋다는 것들만 잔뜩 챙겨 보냈습니다. 사돈 어른들께서도 저희 딸 저희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며 저를 안심시키셨지요. 시간이 지나고 손주 볼 예정일이 곧 다가올 것 같아 전화를 넣었는데 그때 사돈 어른이 며느리와 함께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일이 조금 남아서 사돈 총각이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용기 내어 참석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출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찡하고 애틋하더라고요. 저는 손주를 직접 볼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그냥 해외에서 출산을 했으니 아들에게서 가서 좀 있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허락했습니다. 가끔 동영상과 사진이 오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예뻐서 하루 종일 몇 번씩이나 돌려보았지요.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 드디어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어 손주를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공항에서 처음 마주하는 손주는 제게 더 애틋하고 특별했습니다. 게이트를 나서는 아들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제 품에 선우를 안겨주는데 어찌나 작고 따뜻하던지요. 분유 냄새가 섞인 아기 특유의 전내, 그리고 제 손가락을 꼭 쥐는 작은 손의 힘,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아이고, 어서 와라. 고생은 무슨. 너희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싹싹하고 상냥한 며느리 개운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로 한 것도 먼저 나서서 제안해 준 것이 며느리였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머님 적적하실 거라며 선우 재롱도 보시고 아들이랑도 매일 얼굴 보고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어찌나 예쁘고 고맙던지 저는 인복 하나는 타고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선우가 오라리 하는 소리에 잠을 깼고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선우를 돌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동네를 산책하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포근한 이불에 눕혀 재우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선물 같았지요.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여보, 당신도 이걸 봐야 하는데 우리 재혁이 장가 잘 갔고 저렇게 예쁜 손주까지 낳았어라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 처음으로 다 같이 여행 한번 갈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재혁이가 돌아오고 나서 정신없이 며칠이 흘렀고 다 같이 어디론가 떠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거든요. 개운이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저희가 좋은 데 모시고 갈게요. 선우랑 좋은 추억도 만들고요. 다들 워낙 바쁘니 어쩐지 자식과 함께하는 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내외 손주와 함께하는 첫 여행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쁜 옷들을 꺼내보고 어떤 것을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나 완벽하고 행복해도 되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여행 가는 길에 햇살이 참 좋았어요. 차창 밖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차 안에는 아들이 틀어놓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제 옆 카시트에 잠든 손주 선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 색색거리는 숨소리, 꼭 쥔 주먹까지 그 작은 생명체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재혁이는 백미러로 저와 선우를 흘깃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개운이는 연신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는지 춥지는 않은지 살뜰하게도 챙기더군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너희랑 같이 있으니 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개운이가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저 멀리 커다란 휴게소가 보였고 재혁이는 자연스럽게 차를 주차장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안 가셔도 괜찮으세요? 저희 커피 사는 동안 다녀오세요. 개운이의 말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나 다녀오거라. 선우도 곤히 자고 있으니 내가 보고 있을게. 괜찮아요. 어차피 자고 있는데요, 뭘. 한번 자면 잘 안 깨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지 않니? 중간에 깨서 어른이 없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하여간 우리 어머니 손주 사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럼 저희 잠시 갔다 올 테니까 어머니 차에 계세요.
금방 올게요. 오냐, 천천히 일 보고 와라. 저는 금쪽 같은 내 손주를 차에 혼자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같이 있겠다 했고,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금방 다녀오겠다며 차에서 내렸고, 저는 잠든 선우의 배를 토닥이며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평일 오후의 휴게소는 한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였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노곤해졌습니다. 따스한 햇살, 차 안에 적당한 온도, 부드럽게 흔들리는 차체,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깊이 잠든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 1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돌아왔나 싶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린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 뒷좌석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면을 쓴 낯선 사람이 잠든 선우를 카시트에서 꺼내 안아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나쁜 꿈속에 갇혀버린 것처럼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주차된 검은색 차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니, 뛰어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복면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황급히 뛰어가는 그 뒷모습의 체형이나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여자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괴하는 순식간에 차 뒷좌석에 올라탔고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제 몸에 마비가 풀렸습니다. 안 돼, 아가, 선우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은 차는 고속도로를 향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양손에 커피를 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그 다음에는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열린 차문과 텅 빈 카시트를 발견했을 때는 새하얗게 질린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바닥에 떨어져 아스팔트를 적셨습니다. 선우가 없어졌어. 누가 데려갔어. 제 쉰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입에서 그 끔찍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사이에 뭘 하신 거예요?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어미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완벽했던 세상이 바로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을요. 아들은 얼른 경찰을 불렀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혼비백산인 상태였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휴게소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몇 번이고 제게 반복되었습니다. 차 번호는 기억하는지, 복면을 쓴 사람의 인상은 어땠는지, 목소리는 들었는지,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울부짖었지요.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 손주 좀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경찰들을 붙잡고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 무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내 금쪽 같은 손주가 사라졌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아들 재혁이는 핏기 없는 얼굴로 경찰과 말을 나눴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도 주었습니다.
며느리 개운이는 혼절해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것이지요. 그 모든 광경을 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행복하게 떠난 여행은 그야말로 삽시간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지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핸들을 쥔 손에 하얗게 돋아난 뼈마디가 아들의 분노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지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차마 아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의 까만 어둠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찼던 우리 집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차가운 비극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작은 아기 신발, 거실 한쪽에 세워진 장난감 자동차, 은은하게 남아있는 분유 냄새까지 집안 곳곳에 남은 선우의 흔적들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선우 엄마한테 좀 가보고 올게요. 혼자 계실 수 있죠? 아들은 병원에 간 며느리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저를 집에 내려놓고는 곧장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선우가 제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아 손으로 소파를 쓸어 보았지만 차가운 가죽의 감촉만이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거를 맞고 온 것인지 개운이의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본체만 취하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굳게 닫힌 문이 이제는 저와 며느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다시 가봐야 할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닌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휴게소의 그 짧은 순간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의 모습, 텅 비어버린 카시트, 그리고 절규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잠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아이를 며느리한테 맡겼어야 했는데. 수만 가지의 후회가 제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제 부주의가 이 끔찍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자책감 속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범인의 그 뒷모습,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급하게 뛰어가는 그 몸짓이 왜 자꾸만 여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충격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이라 애써 지워보려 했지만 그 위화감은 안개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 조사를 받는데 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돈 문제라든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저랑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이 여전히 제 편이라고 저를 믿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제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잠시 졸음 때문에 좋으셨던 것뿐입니다. 그 사이 그렇게 애를 도둑맞을 줄은
생각도 못 하셨겠지요. 그 말은 저를 변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나이든 어머니의 실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들과 한마디도 섞질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개은이는 선우가 쓰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틈으로는 아주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가 이내 끊어지곤 했습니다. 그 방문은 마치 단단한 벽처럼 저와 며느리의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들 재혁이는 말로는 원망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쉽사리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담배를 태우러 나갔다가 의미 없이 TV 채널만 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의 등은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망,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원망. 차라리 제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를 질렀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까요? 아들의 침묵은 그 어떤 폭언보다도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얘들아, 식사해라. 그렇지만 식사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얘기가 없으니 저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죄인 같고 모든 것이 내 탓이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한 집에 살았지만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갔지만 저희 집의 시간은 그날 그 휴게소에 멈춰버렸습니다. 경찰에게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고 목격자라고는 충격받은 저 하나뿐이니 수사에 진전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가끔씩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아들은 늘 똑같은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선우를 잃어버리기 직전까지 제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끔찍했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복면을 쓴 괴한 아이를 안고 뛰어가던 뒷모습,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위화감의 정체, 범인은 가냘프고 얇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유괴범이라면 아이가 울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거칠게 아이를 제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아이를 낚아채는 난폭한 몸짓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익숙하고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잠든 아이를 품에 안아드는 그 순간의 자세가 제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몸짓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착각이나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단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에서 통화하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지친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뭔데요? 그 사람 복면을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여자 같았다. 아이를 안는 폼이 그랬어. 제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처음엔 복면 쓴 남자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수사만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재혁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한테는 그딴 얘기는 입도 뻥끗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저를 등지고 서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세상이 제게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혼자라도 그날의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들의 서재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죄책감, 슬픔, 미안함 같은 감정들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기였을 겁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서라도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소파에 앉아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지만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처음 제안했던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 들르자고 했던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선우와 차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들이 모여 결국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 범인의 모습, 그 여자 같았던 몸짓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여자라면, 그리고 아이를 아주 익숙하게 다루는 여자라면 이것은 단순한 유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가진 단서라고는 고작 제 희미한 기억뿐이었으니까요. 경찰도 아들도 믿어주지 않는 그 기억 말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며느리 개운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아들이 죽 같은 것을 쟁반에 담아 방으로 가져다 주곤 했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지만 이제는 누구도 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답답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며느리의 노트북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아들이 며느리의 상태를 검색해 보거나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찾아보느라 꺼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의 물건을 엿보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켜자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이 떠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사이트, 지역 맘카페, 그리고 몇몇 뉴스 기사들이었지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검색어는 대부분 아동 실종, 유괴 사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던 제 손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의 검색 기록들, 그곳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시험관 아기 성공률, 불임치료 전문 병원, 입양 절차 및 조건, 그 단어들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입양이라는 글자가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 다 내 잘못이야. 선우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면 벌써부터 입양까지 알아보는 걸까? 가엾은 것.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동정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마음이 오죽할까. 텅 빈 집에서 그 아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벌써부터
다른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짠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이 다시 화면 위쪽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나님, 불임치료라는 단어들이 제 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날짜, 이 검색 기록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의 것이었습니다. 선우가 태어나기도 전, 아니,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제게 처음 알렸던 그 무렵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은 며느리가 왜 임신 기간 내내 불임과 난임에 대해 찾아봤을까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입양을 알아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아이를 갖기 전에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와 아들이 해외에 나가 있던 시간이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며 저를 만나주지 않았던 며느리, 만삭일 때 찍은 사진 한 장 제대로 없는 것, 집에서 급하게 아이를 낳았다며 병원 기록 하나 보여주지 않았던 일, 그리고 유독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과민하게 반응하며 저를 차단했던 사돈의 모습까지, 그때는 그저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유난스러운 첫 임신이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제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점에 제 손주 선우의 실종이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의 노트북에서 보았던 그 낯선 단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난임, 불임, 입양, 그 단어들은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두고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밉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안개는 쉬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져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돈댁에 가봐야겠다고요. 나 잠깐 시장에 좀 다녀오마. 네, 다녀오세요. 아들에게는 다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즘의 아들은 제가 무엇을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사돈댁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혹시라도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래서 사돈의 기분이라도 상하게 한다면 어쩌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사돈댁은 저희 집에서 버스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빌라였지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안사돈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본 안사돈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안사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바람도 쐴 겸 얼굴도 뵐 겸 겸사겸사 들렀습니다. 안사돈은 마지못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바깥 사돈은 일하러 나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 사실은 제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 말에 안사돈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은이 말입니다. 임신했을 때 많이 힘들었지요. 제가 한번 가보지도 못해서 내내 마음에 걸려서요. 제 말이 끝나자 안사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왜 갑자기 다 지난 일을?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언니가 입덧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서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아이를 외국에서 낳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병원 기록이 있을까요? 그 순간 안사돈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 차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사돈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사부인,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선우를 찾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에 병원 기록이 뭐가 중요합니까? 차가워진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냥 병원 기록에 아이 정보가 있으니 그걸로 찾는데 도움이 될까 싶었지요. 그 병원 우리 애 낳고 얼마 안 있어 폐원되었습니다. 더 이상 출산을 안 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그만두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찾을 방법은? 제가 계속해서 병원의 정보에 대해서 묻자 안사돈은 인상을 찌푸린 채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애 없어져서 우리 이 매일 피눈물로 지새우는 거 뻔히 아시면서 지금 우리 딸에 대해 뭘 물어보고 싶으신 건데요?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보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저희한테 뭘 따지러 오신 겁니까? 정말 불쾌하네요. 안사돈의 말은 날카로운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사돈의 과민한 반응이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경찰은 아무 소식도 없고 저는 그날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혹시나, 아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은희가 임신했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원한 살만한 일이라도 있었나 해서요. 저는 최대한 간절한 표정으로 안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은희 착하고 순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는 애예요. 괜한 애 의심하지 마시고 그날 사부인께서 뭘 놓치셨는지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안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실상 저에게 나가달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단호한 태도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사돈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안사돈의 반응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무언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그리고 그 비밀은 며느리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게 할 결정적인 증거,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방, 아이를 잃은 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그 방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기라도 하는 사람처럼요. 그 방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돈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안사돈의 날카로운 말은 제 가슴에 박힌 가시가 되어 저를 계속해서 찔러댔습니다.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보신 것도 모자라서 그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이긴 했는데 뭔가 꺼림칙함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본능적으로 제 끔찍한 실수를 덮기 위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꿎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쌍한 며느리의 과거를 들추고 잊지도 않은 비밀을 상상하며 제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비겁한 자기 방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싫었습니다. 저는 이 추악한 의심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죄인으로 입을 닫고 벌을 받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모든 의욕을 잃은 채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재혁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지금 어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들은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는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개은아,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우리 선우랑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대. 빨리 가봐야 돼. 그 말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며느리가 뛰쳐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박한 희망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뒤에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디 우리 선우가 맞기를, 제발 그 아이가 우리 선우이기를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심한 갈증이 일었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활짝 열려있는 며느리의 방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문을 닫을 경황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아이를 어미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슬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활짝 열려있는 옷장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급하게 외투를 꺼내 입느라 문을 닫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옷장문을 닫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는 순간 옷장 가장 깊숙한 구석에 놓인 낡은 구두 상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살짝 들떠 있었고 그 틈으로 서류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삐져나온 서류를 다시 넣어주기 위해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 아주 소중하게 보관된 듯한 작은 통장 하나와 접힌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개은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우가 태어났다고 했던 그 무렵 통장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이름의 사람에게로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서류,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이름이 찍힌 비밀유지 서약서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갑과 을의 계약이고 갑의 자리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을의 자리에는 통장에 찍혀있던 그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을 내어주고 아이를 책임지고 을은 절대로 친모로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갑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계약 내용을 보고 손을 부르르 떨며 그대로 주저앉았고 며느리의 모습에 치가 떨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거기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며느리 여권을 보니
출산일 선우 생일 때 미국에 나간 흔적이 없더라고요. 선우가 태어난 후 얼마 안 있어 아들에게로 간 출국 기록만 있을 뿐, 그 전에 미국의 친동생 결혼식을 다녀왔다던 때에 미국에 입국 기록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관 도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구두 상자가 청망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상자 안의 통장과 서류를 원래 있던 그대로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던지다시피 상자를 옷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닫고 방금 제가 만졌던 흔적들을 황급히 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며느리의 방문 뒤에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지쳐서인지 곧장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방문을 아주 조금 열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빠져나와 제 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슴을 쳐댔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제 손으로 만졌던 그 차가운 증거들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5천만 원, 낯선 여자의 이름, 비밀유지 서약서, 거기다 며느리의 거짓말 출입국 기록. 이것은 제 비겁한 의심이 만들어낸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아이를 사 온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제 혁이마저도 속이고 저와 남편의 핏줄인 것처럼 모두를 속여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휴게소에서 선우를 데려간 그 복면 쓴 사람은,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팔았지만 뒤늦게 후회하고 제 아이를 되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손주는 우리 가족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슬퍼서였을까요? 아니면 제 아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년간 완벽한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이 분해서였을까요? 그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무게가 순식간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아이를 잃고 식음을 전폐하던 며느리의 모습, 저를 원망하던 아들의 눈빛, 제게 모욕을 주던 사돈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아갔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탈로 날까 두려워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비극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지친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던 아이는 우리 선우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개운이가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원망이 담긴 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희는 지금 피가 마르는데. 네가 피가 마른다고? 정말?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며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 서서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시선으로 며느리의 눈동자 깊은 곳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습니다. 제 달라진 눈빛을 느낀 것일까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원망의 빛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주도권이 이제 제게로 넘어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무겁고 축축한 공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 개운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했고 거실에 함께 있을 때면 바늘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불안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재혁이는 친구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과일을 깎아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포크를 들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너는 우리 재혁이를 왜 그렇게 좋아하니? 너무나 뜬금없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포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좋아하죠. 그래, 사랑해서 그랬겠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란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거든. 어머니,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 눈동자는 겁에 질린 작은 짐승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어 그날 제가 보았던 구두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쿵!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상자를 보는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통장과 서류를 꺼내 며느리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설명해야 할 것들이다. 이 5천만 원은 누구에게 보낸 돈이며 이 계약서는 또 무엇이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된 자의 처절한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며느리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재혁이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아무도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아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며느리의 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재혁 씨에게 완벽한 아내가 되어주고 싶어서, 어머니께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어서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입양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고해성사를 들었습니다. 연민이 느껴졌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이기적인 사랑이 결국 제 아들과 저, 그리고 아이를 판 그 여자와 태어난 아이까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재혁 씨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평생 어머님께 종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이 사실만은. 며느리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들이 훨씬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재혁이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아내와 그 앞에 펼쳐진 통장과 서류,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아들 재혁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와 무릎 꿇은 아내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들에게 말하려다가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바닥에 엎드려 있던 며느리 개은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저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과 서류를 들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네 눈으로 직접 보거라.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모두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이라는 금액과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서류와 제 얼굴,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아들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 몸에 대해,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던 마음에 대해, 그리고 돈으로 아이를 사왔다는 끔찍한 진실에 대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사람처럼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이 끝나고 아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선우는 내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며느리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이 긍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세상이 아내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자의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며느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지? 휴게소에서 선우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제 질문에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 아이 친모일 거예요. 그때 저랑 돈이 오갔던 사람은 선우 친모의 부모님이셨거든요. 미혼모인 딸 인생 망친다며 아이를 입양 보낸 것도 거기 부모님이셨으니 말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모든 비난을 제 어머니에게 쏟아부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 죄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깊은 허무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완벽하게 부서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아들의 얼굴을 볼 낯이 없다며 자신의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 개은이랑 더 못 살 것 같습니다. 치가 떨려서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쩌면 어머니 아니었음 나중에 더 충격받았을 거예요. 선우가 제 아이가 아니라니. 세상에, 감쪽같이 저를 속인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에 대해서 저를 속일 수 있는지 끔찍해요. 저는 분노하는 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아들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선우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잊고 자신을 낳아준 진짜 엄마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날 휴게소의 일이 꿈처럼 떠오릅니다. 복면을 쓴 여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가던 그 짧은 순간,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거짓의 삶을 끝내고 진짜 엄마를 찾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선우에게도 저희에게도 상처만 남을 테니 말이지요. 제 아들의 완벽했던 가족은 저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자책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깊은 상처를 입은 아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가 아물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견뎌낼 겁니다. 그것이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